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 할게요.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여기가 진짜 이 환경복지예요. 제가 봤을 때 날이 좋으면 요 근처는 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 막 그렇게 막 쏟아붓다가 아침 보니까 너무 귀여운 애기 얼굴처럼 하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나의 해방일지에도 잠깐 나오지만 왜 인왕제색도 왜 인왕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실제 보고 그림이랑 비교해 보는데 저도 오늘 오면서 아 이렇게 경복궁 뒤에 풍경이 아름답구나가 이런 날씨면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는 듯해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뒤에 산을 보면 예전에 임금님이 왜 저기 살았는지 알고 그죠, 이해 가요. 거기서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제일 좋은 자리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승수지리가 딱 느껴지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교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 드라마를 보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아요.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 네. 이죠. 한국 리메이크판이 최근 공개가 됐는데요. 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 경제 구역이 국내외 OTT 이용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지난 24일 공개된 이 드라마가 3일 만에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으며 멕시코, 이탈리아, 태국 등 51개 나라에서 최상위권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단독으로 오픈하는 지난번에 수지 씨가 나온 안나나 이 종이의 집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셨었는데 오리지널. 네네. 교수님 보시긴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24일 날 개봉한, 그러니까 열게 된, 이렇게 개봉이란 말이 익숙해서 영화는 아니니까 네. 오픈하게 된 세 개 작품이 왓챠에서 오픈한 최종병기 앨리스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혹시 극한 직업 보셨어요? 네. 이병헌 감독이 직접 제작을 하고 그리고 원곡 각색이 같이 각본을 썼기 때문에 좀 주목을 끌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작품은 이병헌 감독의 멜로가 체질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엉뚱한 유머 감각 내지는 네, 맞아요. 유머 약간 소위 우리 방송 용어로 마가 뜨는 듯한 유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에 뭔가 웃기는. 그렇게 웃기는 그런 작품으로 이병헌 감독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화까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2편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이 작품은 정하나 소설가의 친밀한 이방이라는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속여서라도 남의 정체성을 뺏어서라도 조금 더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은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일단 2화까지 평가는 매우 좋아요.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이지만 한국의 리플리 증후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회적인 좀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리플리 원작이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라는 그런 일종의 추리 범죄 소설 작가가 쓴 연작 소설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거기는 다 완전 범죄로 끝나요. 원래 영화와 달리, 태양은 가득히와 달리 그래요? 다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영화로 바꿀 때 더 대중적인 장르니까 눈치를 봐서 마지막에 걸리는 걸로 바뀐 겁니다. 권선징악으로. 맞습니다. 어쨌든. 네,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 드롱이 또 너무 잘생긴 데다가 그쵸. 결말까지 그렇게 완전 범죄면은 답답해. 뭔가 범죄를 권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바뀐 건데 사실은 그런 작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90년 들어서 안소니 밍겔라 감독이 그 다시 영화화해서 맷 데이먼이 나오게. 네. 맷 데이먼은 죄송하면 안 듣겠죠. 죄송한 말이지만 알랭 드롱만큼 잘생긴 외모는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주드라가 더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 뺏고 싶은 게 좀 공감이 많이 가게 되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했는데 그 작품하고 좀 비교해 보면 리플리는 약간 본능적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갈망을 갖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별로 없이 그려져 있지만 이 안나란 작품은 가령 이런 장면이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고3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더니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좀 돌발적으로 대학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축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소녀가 밝힐 엄두를 못 냈다거나 나중에 각성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갈비집에서 숯불을 굽는 일이라던가 혹은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정도의 일 말고는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그 친구가 원했던 직장을 갖기 어렵다거나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좀 사회적 문제를 결부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화도 있었었죠. 네. 네, 안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누구의
정체성을 훔쳤더니 너무너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였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연히 부잣집에 잘 태어나서 그렇게 부모님이 억지로 떠밀는 상황에 가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대학도 졸업이 되고 이런 친구거든요. 이제 거기서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는 종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의 집이 한국으로 번안이 되고 각색이 되면서 가장 강조한 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형학적 사실성을 강조하게 됐는데요. 약간의 미래의 시점이고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일테면 여기 나오는 것 같으면 자유경제구역 같은 그러니까 개성공단 진짜로. 같은 것들이 좀 넓어져서 일종의 특별자치구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아마 각색 작업이 더 이루어진 듯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남북 간의 경제 국면이 다 풀어지고 자유 그런 무역지구가 생겨서 그 안에서만큼은 남북이 다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대개의 많은 지금 몰래 BTS를 듣고 있던 맞아요. 북한 시민들, 평양 시민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기회를 엿본 많은 남한의 사업가들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사업가를 빙의한 사기꾼들도 그렇죠. 이곳에 다들 몰려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현실적인 설정이 일단은 여기선 플러스 요인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합당한 설정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으니까. 근데 종이의 집이 너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걸 많이 보셨던 분들이 뭐야 기대보다 별론데? 혹은 아까 말씀한 저런 부분은 괜찮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서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거를 보면 양쪽을 약간 갈리는 듯한.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을 네.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스페인에서 다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나라에 흥행했던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알고 있으니까 종이의 집 역시도 2020년까지 왔을 때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했던 드라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스페인의 내수용 드라마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드라마를 열심히 봤다는 얘기고 기억하시다시피 종이의 집은 보신 분이건 안 보신 분이건 달리 가면과 그리고 그 빨간색 그 옷, 수트는 네. 다들 기억하고 있을 맞아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회탈로 바뀌긴 했으나 그러니까 종이의 집이 받고 있는 좀 비판의 여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탈 말고 바뀐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작품이 유명할수록 어떤 각색 과정에서 새로운 터치가 있느냐를 자꾸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아쉬운 게 조금은 이 영화가 중간중간 드라마가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어떤 반전들 그리고 네. 허를 찌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행에서 뭔가 돈을 훔치는 범죄 영화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배역의 차이, 설정의 차이, 탈의 차이는 알겠지만 이 드라마가 허를 찔렀던 그 구석에서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드라마 자체의 이야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물으신다면 또 그 부분은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한국이 만들었더니 완성도 높은 리메이크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갖고 있는 연기력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연기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탁월하더라라고 여기 약간 양분되어 나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만들어봐 그러면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대단한 작품의 리메이크작이니까 뭐 이거는 별로네 저거는 별로네 이건 하기 쉬워도 훈순 두기 쉽지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그 서사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생각보다 스페인어권 문화와 우리 정서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스페인어권의 원작을 가지고 한국으로 바꿨을 때 성공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 아내의 모든 것 같은 경우도 역시 리메이크 작품이었지만 이때 가장 장점은 뭐냐면 그 원작이 된 작품 사람들이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남미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작품을 알고 즐겼는데 재밌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원작을. 류승경 씨 연기도 보고 임수정 씨 연기를 본 다음에 거꾸로 그 원작을 봤다라거나 그리고 친밀한 타인이라고 왜 핸드폰 놓고 얘기하는 네. 이런 이서진 씨 나왔죠. 이서진 씨 나왔다. 그 영화 역시도
연극이 원작이고 드라마 원작인 다른 작품이 원작이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이 작품이 먼저 알려지다 보니 네. 보고 나서 봤을 때 이 작품도 재밌다라고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의 집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작품이다 보니 원작이 뭐다라는 게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오히려 종이의 집 한국어판 공동경제구역이 나오기 전에 안 보셨던 분들조차도 정주행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아예 한 20년 정도 지나면 맞아요. 볼거리라도 달라질 텐데 바로 연속성상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설정을 많이 바꾸는 걸 넘어서 각색까지 할 거면 그럴 거면 뭐하러 리메이크를 해요. 우리가 그쵸. 오리지널 만들지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나올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 인도에서 아저씨를 만들었지만 리메이크했지만 우리 안 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범죄도시도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아. 네네, 그쵸. 범죄도시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좀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메이크를 하는 건 이제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증된 그런 작품의 이야기 구조니까 우리 지난번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의 곤란함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곤란함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한국 컨텐츠는 세계적으로 설득력 있는 컨텐츠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더니 지금 결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독실 선생님께서 1, 2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나가고 있는 건 네, 맞는 거잖아요. 한국의 터치를 거치게 되면 주목을 끌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가성비를 소위 말하는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중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비난을 하든 외면을 하든 관심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옅은 관심을 가져서 혹시 부정적 평가라도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라는 그러잖아요. 말처럼 넷플릭스가 좀 절실한 상황에서는 한국 컨텐츠에 좀 다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분위기조차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쌓여갔을 때가 문제예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긴 하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다더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새로운 새 작품이 나와서 요 환기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뭐랄까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뭐 몇 주를 전 세계 1위 가장 많이 본 맞아요. 콘텐츠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비영업군 1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미 좀 많이 바뀌어서 좋은 점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지정생존자를 굉장히 열심히 네. 봤거든요. 거기도 손석구 씨 나와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거를 잘 녹여서 현지화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드라마 작품이 되게 유명했지만 한국 드라마로 잘 바꾼 경우도 많이 있고 지정생존자 같은 경우도 한국의 어떤 정치적, 맞아요. 지리적 여러 복잡한 문제가 오히려 늘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슈퍼히어로 미국의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한테 너무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편이 있다면 네. 한국으로 상황을 바꿔 놓으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어떤 묘사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뭐 가령 뭐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가 맞습니다. 네. BBC 드라마로 영국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적 상황으로 조금 바꾼 부분들이 매우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거기 BBC 드라마에서는 가령 뭐 의사라는 직업이라던가 뭐 남편이 약간의 좀 소위 말하는 백수처럼 살다가 아내 덕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설정들은 비슷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라던가 그렇죠. 혹은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특히 나름의 가족주의와 유교 문화가 몇백 년간 DNA에 있었던 한국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한국식으로 바꿨다던가 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좀 지지를 받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거기서도 뭐가 있었냐면 BBC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토리가 탄탄하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만듦새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 미장센이라던가 혹은 뭐 집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맞아요. 게 또 이 부부의 세계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지만 강렬한 줄거리를 좀 더 화려하고 세밀한 겉포장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지정생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서 리메이크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만큼 이야기는 살리되 토종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가의 부분은 역시 감독과 제작
제작진 그리고 연기자들의 좀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런 로컬라이징을 할 때 이제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는 건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맞습니다. 나라의 시청자층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들을 좀 녹여내야 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또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의 문화가 더 씌워진 상태로 외국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킹덤 같은 그 어떤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힌트를 쳤을 때도 도대체 저거 뭐냐,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네. 그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보는 주 시청자층을 한국 사람으로 상정을 할까요? 아니면 외국 사람들 상정하고 만들까요?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외국 사람 상정하고 만들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저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주 한국적이고 구체적인 게 되려 더 보편적으로 번역이 되더라. 근데 소위 말하는 문화 번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문화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 자체가 번역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가령 뭐 드라마 지옥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교주라는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번역이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고시원이 뭔지를 우리한테 딱 단박에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거액의 후원금을 얻는 교주가 고시원에서 아주 비난한 삶을 굳이 살아간다라는 게 와, 저 사람은 단순한 교주 이상이다. 뭔가 큰 걸 노리나 보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요 번역 과정에서 그냥 기숙사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고시원을 그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길게 풀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혀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숙박 시스템이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게 저렴한 스테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종이의 집 같은 경우도 번역이 되게 어려울지언정 매우 한국적인 상황. 가령 그 한국판 종이의 집에서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남한과 북한의 정서 차이가 별로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스페인 드라마에서는 그 카탈루냐 문화의 네. 독특함을 잘 살렸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모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드라마를 통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앞뒤를 다 이 얘기거리가 그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걸 좀 더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이분법적으로 남한 출신, 북한 출신 나눠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네. 그 안에 우리가 사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죠. 왜냐면 아직은 섞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설정은 잘 해놓고 잘 못 쓴 게 좀 아쉽다. 이건 뭐냐면 굳이 세계 스탠다드로 맞출 게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을 법한 정서적 차이 같은 문제를 좀 더 첨예하게 가버렸다면 네.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합니다. 갈등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되게 집약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집약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던 이유가 그래 저렇게 불합리하잖아. 그리고 또 사회 구조가 굉장히 불공정하잖아. 라고 하는 공감대가 다 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려도 맞아요. 사람이라면 약간 느낄 수 있는 공감 가는 공감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문화 번역을 할 때는 오히려 영화보다 지금 이런 드라마가 시리즈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맞습니다. 유용하겠네요. 네, 더 그렇고 가령 최근에 뭐 우리는 오늘부터 같은 드라마는 네. 네. 혼전술결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남미에서 다뤄질 때 매우 코믹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약간 이렇게. 만약에 미국 드라마에서 혼전순결을 다룬다면 뭐라는 그 여자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인물이고 그쵸. 매우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인데 물론 우리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직은 표면적으로 혼전순결 따위는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 그렇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걸 옮겨놔서 우리는 어떤 비판에 직면되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직은 대부분 합의된 스탠다드로 존재하지 않는 혼전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 북미나 남미에서는 이게 되게 농담의 코드로 저 여자 되게 네. 독특한 캐릭터가 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아직은 확보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이슬람 문화권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네. 만약에 그 굉장히 인도라던가 아직은 조금은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곳에 가게 되면 어쩌면 상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영 불가거나 내지는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따지자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번역의 영역입니다. 네. 그 중동 얘기하시는 그 이슬람 문화권 얘기하시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맞아요. 드라마가 그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잘 가려서. 그러니까 거기는 여성들이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없는 문화인데 우선 궁중이라는 것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왕실 그렇죠. 문화라는 게 그렇죠. 중동에 네.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인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살이 보여지는 옷이 아니고 다 단아하고. 이렇게 궁중이니까 그래서 그게 쉽게 통과가 됐고 이해가 오히려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대장금이 공감도 되고. 거의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간 이유가 생각보다 문화장벽에 걸릴 일이 별로 없었다는 없었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드라마가 갈등 구조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세계 어떤 문화로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갈등 문화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 그래서 맞아요. 이런 보편성을 통해서 저도 사실 대장금이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건 이해가 했으나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건 되게 놀라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문화적으로 걸릴 일이 별로 없는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내용 워낙 재미있고 네. 하니까 먹는 게 우선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먹방은 전 세계에서 맞아요. 그 대장금 할 때 그 드라마 끝나는 시간쯤에 배달 음식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던 게 먹는 걸 계속 보고 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이 또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10시쯤. 그러니까 그런 네, 코드들이 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문화 번역 네. 이런 걸 보다 보니 정말 각색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맞아요. 네.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늘부터를 번역할 때 각색을 할 때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할 때 이제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웃음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뭐 말하자면 각색을 할 때 심지어 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걸 믿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놨으면 더 우리가 웃으면서 오히려? 이상한 캐릭터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최근 드라마는 그 채널의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가령 네. 케이블 채널이라던가 OT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격한 네.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혼전 순결주의자가 나왔을 때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여줄 수 분위기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게 공중파 채널이었거든요. 승리가 지상파이다 있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상식적인 일테면 보편적 대한민국의 중간 지점을 노리고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데 네. 아직은 안타깝게도 잘 보시겠지만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하는 일테면 주말 드라마를 보자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저희 또래의 한 40대 또래의 평범한 어떤 대도시민보다는 조금 더 상층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지역적으로 넓은 분야를 중앙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첨단에 가 있는 분이 보기에는 조금 구태의연하다라고 내지는 왜냐하면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대부분의 KBS 드라마에서는. 반찬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네.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기가 매우 어려워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는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농담처럼. 여러 가지로 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추억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케이블 채널이나 OTT 채널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공감. 좀 더 현실에 더 반영이 되는 듯한 그리고 한참 바쁘게 움직이는 좀 30대에서 50대를 타겟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설득하기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 말씀하신 그런 식사 장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의 식사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 맞아. 정도로 그냥 그런 식사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야라고 네. 인식이 될 정도예요. 아, 그러셨구나.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먹는 그런 모습들 근데 경험을 실제로 하기는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각자의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오늘부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평가들은 있었을 텐데 궁금한 건 외국 원작이 있는 콘텐츠가 평가를 받을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기준 같은 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화제성? 어쨌든 화제가 있으면 그쵸. 좋은 건가? 아니면은 뭐 시청률?
관객들 수 뭘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화제성과 시청률이 두 가지 지표가 될 듯합니다. 가령 사내 맞선 같은 드라마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바이럴에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 10대에서 20대까지 여성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 본 분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는 대단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리트 워먼 댄서들 얘기가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시청률이 뭐 엄청나게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했어. 그녀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헤이마마 춤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왜 포모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는 문화 현상이 돼버리는데 이제 거기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젊은 특히 여성 혹은 남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라 본다면 시청률은 아무래도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보니까요. 시청률과 영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면 성공한 것들을 보자면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적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가 되니? 뭐 이런 대사라던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뭐 이런 대사는 지금까지도 농담처럼 그죠, 혹은 뭐 사람들 사이에 얘기하면 그거는 패러디다라고 네.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영향력과 시청률이 말 그대로 이제 입증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번역이 되고 번안이 되고 각색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같은 데서 얼마나 언급되느냐를 네.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률 자체는 뭐 타겟 시청률을 보기도 하지만 OTT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또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사회에 영향을 준 정도를 갖고 평가한다. 예.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이런 건 되게 좀 특이했었던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화를 리메이크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 케이스 중에 일본 원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 조금 정서가 다르다고 저는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되게 정착을 잘했던 게 리틀 포레스트 그렇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 보다가 네. 복면다로 럭키 같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문화권 아까 말씀드린 문화 번역의 비용이 그러니까 심리적 비용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서 경험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짧습니다. 보통 그거를 경로가 좀 단축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일본 작품들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부분도 네.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데 일본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가령 뭐 복면다로라던가 럭키 같은 경우면 약간 독특한 유머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이게 실사 영화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애니메이션 보니 더 많죠. 애니메이션 훨씬 더 대중적으로 넓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해프닝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영역에서만큼은 좀 나름 독보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번역되고 우리에게 오는 작품들이 아마 아주 최근 작품은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겠고 잘 보시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경우도 일종의 90년대 일본 멜로 영화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작품들이 다시 리메이크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당시 우리 서정가를 보더라도 대부분 일본의 대중적인 소설이 거의 매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맞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나. 하루키를 비롯해서 뭐 내지는 남쪽으로 튀어 뭐 이런 작품들 뭐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본의 대중적인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던 시절에서 넘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좀 보자면 오히려 일본 작품을 바꿔서 만드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진 게 좀 현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진짜 저 빨간 책, 파란 책 다 맞습니다. 가지고 보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지금 지하철에서 말씀하신 제일 거. 많이 보였어요. 그 아까 빨간색, 파란색.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오겐키 데스까 뭐 이거 맞습니다. 예, 네. 러브레터부터 시작해서 4월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까지. 그쵸. 네. 쭉 왔던 그런 어떤 90년대에 일본 일종의 로맨스 멜로 영화의 맞아요. 전성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지하되 가볍진 않아라고 하는 일본의 대중서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대중서사가 좀 채워지지 못하고 있던 고즈음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중서사 대부분은 우리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로 맞아요.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서 최근에 영화 제작을 하시는 감독들이 과거에는 일본 책을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볼까 해서 수많은 것들을 조사 차원에서 봤다면 지금은 웹소설, 웹툰을 더 열심히 읽으시는 거죠. 네.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전 교수님이 요런 거는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원체 작품을 많이 보시니까 그쵸, 네. 그런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거는 네. 그래도 가능하겠다 싶은 네,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더니 저는 오히려 그 출근 도제 여자들 같은 드라마들 보면은 네. 그게 저는 90년대판 섹스앤시티를 한국식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게 오히려 세계로 거꾸로 수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쵸. 그 정서가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섹스앤시티 이후로는 그녀들 지금도 나와서 좀 농담처럼 얘기하면 이제는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리메이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출근도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관심을 갖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에 서 2022년 버전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든다거나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박찬욱 감독도 과거에는 테레즈 라칸 같은 프랑스 작품을 읽고 박쥐를 영화를 만든다거나 올드보이 만화를 읽고 만들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원작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 작품이 사실은 뭐냐면 안개. 안개. 1967년 김수용 작품이고 네, 김수용 감독님. 이 작품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한국의 거장 감독들을 또 한국의 고전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메이크를 멀리 가지 말고 한국의 고전이라던가 우리가 좀 이제는 잊고 있는 1960년대 작품이라던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작품에 대한 리메이크를 하고 그것을 수출하고 그 실제로 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걸 굉장히 한국의 과거는 궁금해해요. 어떨지 그걸 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스페인 그 여왕 그랬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너무 다 예뻐가지고 화장품을 잔뜩 사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래서 외국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한국식 화장으로 대부분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젊은 남성들의 외모가 특히 이석지 선생님들 기뻐하실 게 한국 남성들의 외모의 깔끔함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어머. 네. 보셨죠? 네. 들으셨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말 그 그루밍이를 한 것들이 맞아요. 20대 남성들 특히 저도 요즘 보면 깜짝 놀라요. 20, 30대 젊은 남성들을 보자면 다들 적당하게 PT도 하고 운동을 해서 몸도 만들고 외모 머리도 바버샵 가서 꼭 깔끔하게 맞아요. 예전처럼 미용실 가서 여성처럼 다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버샵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패션 코드까지도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집약된 게 사실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다 있어야 드라마를 되니까. 보면서 한국의 여성 남성의 삶을 보고 그들의 패션 코드를 보고 화장을 보고 결국은 뭘 하고 싶냐 한국에 와보고 싶다까지 이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맞아요. 한국 최고의 평론가이신 강남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주옥 같아요. 이렇게 받아서 네. 둬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박제해야 자,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리메이크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분이 리메이크 앨범을 냈어요. 네. 그래서 리메이크 앨범을 가수들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왜 내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선 성공이 일정 정도 보장된다. 그쵸, 네.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저 노래는 내 스타일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 나의 꿈이었어. 그게. 예,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내 스타일로 불러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서 리메이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각색을 하거나 리메이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거는 그런 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 대작을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리메이크를 원작 개념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왕좌의 게임이 잘 사람들이 손을 못 대던 긴 대작의 소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누구도 왕좌의 게임이 소설 원작보다는 드라마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마 기억하실 테지만 반지의 제왕을 비롯한 과거 원작 대작들이 만들어지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너무 겁내지 않았죠. 전 최근에 유희열 씨 표절 사태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리메이크 하시면 됩니다. 이 리메이크에 대해서 창조성이나 혹은 창작력이 떨어진다라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뼈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리얼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표절 무대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폭넓게 창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문화다 강남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